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은경입니다. 암 등에 대비하는 질병보험과 연금보험의 보험료가요, 내년부터 최대 20%가량이나 오를 것 같습니다. 발병률이 높아지고요, 또 수명도 길어지니까 보험사들이 이걸 보험료에 반영할 방침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정부가 내년 복지 예산을 늘리기는 했는데 오히려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은 줄었다고 합니다. 이 각종 연금 적자를 메우려다 보니까 여기에 쓸 돈이 없는 건데 결국은 다 개인이 알아서 살라 이건가요? 좀 큰일입니다. 재건축과 청약제도 규제를 크게 풀어줬던 9.1 부동산 대책 이후에 집값도 오르고요. 또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치상의 변화가요, 착시일 수가 있습니다. 강남 같은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쏠림 현상이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자칫 부동산 시장을 둘러싸고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지난달까지 석 달째 둔화세입니다. 물가는 대체로 성장률과 함께 가게 되는데요. 1%대 초반에 있는 물가 상승률, 이걸 물가 안정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성장세 둔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봐야 될지 애매합니다. 김은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오르답니다.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경제 위기 때문에 서민금융인 학자금 대출 그리고 햇살론의 연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학자금 대출과 햇살론에서 연체가 된 청년층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적게는 원금의 30%에서 70%까지 그리고 이자는 전액을 감면하는 채무 조정을 실시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원금과 또 불어나는 이자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겠지만은요. 또 겨우겨우 이자를 갚아오던 분들에게는 허탈한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누가 나라 돈을 갚겠냐 이러면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2부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의 합병법인 다음 카카오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몸값이 총 10조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다음 카카오가 네이버가 주도해온 국내 인터넷 기업의 판도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데 3부에서 의미와 파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 명동지점 김춘석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10월의 첫날 거래일이 아주 큰일 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9월 마지막 3, 4분기를 아주 허탈하게 보내게 만들더니 오늘 또 10월 첫날, 4, 4분기 첫날이 아주 대폭 빠지면서 끝났습니다. 지수 말해주시죠. 네. 지수가 28.5포인트 마이너스 1991로 끝났는데요. 네. 장중 저점이 30포인트가 넘어섰으니까는 그보다는 조금 돌아서 끝나긴 한 거지만 1.4%가 넘는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6.23포인트가 빠져서 1.09%가 빠져서 끝났고요. 외국인들이 이제 거래소에서 한 2천억이 넘는 매도세, 코스닥에서 430억 정도의 매도세를 보인 점이 시장을 끌어내린 가장 큰 이슈로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최대 변수는 아무래도 환율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오늘 원엔 환율 자체가 이제 110원대까지 갔다가 원달러 환율, 엔달러 환율이죠. 110원대까지 갔다 109원까지 갔고요. 네. 우리 원달러 환율도 1063원 찍었다가 지금 1062원 60전에 끝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동안에 시장이 좀 출렁거리다 돌아오는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가장 큰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절하가 급격하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환차손을 우려하는 외국인들이 이탈이 좀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부분 자체가 좀 작용을 한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특히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홍콩 쪽 관련된 뉴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시장의 하락을 어느 정도 부추긴 걸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걸 달러 강세로 봐야 되나요? 엔화 약세로 봐야 되나요? 추세를. 아무래도 달러 강세로 일단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옌 약세 자체는 아무래도 아베노믹스가 촉발되면 촉발하는 어떤 그런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게 어차피 기술적일 거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원엔 환율이라든가 엔달러 환율에만 촉구를 곤두세웠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원화 자체가 이제 절하되는 흐름이 좀 상당히 커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무역 수지 쪽에서는 괜찮은 흐름을 볼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들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장 자체를 주고 흔드는 게 외국 자본이었는데 네. 이들이 만약에 어떤 움직임을 보인다면은 시장이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 자체가 오늘 시장을 끌어내린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원화가 절상돼도 걱정이라 그랬고 또 원화가 내린다고 또 걱정이라 그러고 어느 쪽을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절상될 때는 아무래도 일본하고의 어떤 환율 마찰, 즉 수출 부분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절하되는 부분 자체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건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에 있어가지고 우리 그 시장의 취약성을 좀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거래원이 이제 3자가 있다면 하나는 외국인, 그다음 기관, 일반인인데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기관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그런 말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만 진행된다 하더라도 받아낼 세력이 없다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이제 좀 어떤 뭐 수급의 공백이 생겼다고 할까요? 네. 뭐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는 좀 주가 급격한 하락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일본 증시도 약간 궁금한데 이게 엔 약세라기보다는 달러 강세의 방점을 좀 두고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일본 증시 반응은 어때요? 일본도 지금 약간 돌아서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그 시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네. 어떤 독자적으로 계속해서 yen 약세를 끌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동안은 미국이 양적 완화를 추진해오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자기들이 돈 풀면서 남들이 돈을 못 풀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 일본 yen 약도 용인해 줬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미국이 이제 양적 완화가 종료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어 달러 강세가 상당히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유럽 쪽이 또 돈을 풀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일본 쪽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yen 약세를 끌고 갈 수는 없다는 그런 분위기는 있습니다. 다만 일본 증시 쪽 분위기를 보게 되면 그 부분 약간 양쪽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일본이 yen 약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수출주들, 일본 기업에 대한 어떤 이익 부분이 이렇게 크게 도드라지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오히려 수입 부분 자체가 상당히 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예. 오히려 뭐 일반 국민들의 삶이 안 좋아진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업들도 상당히 부담이겠죠. 네. 그러면은 이런 추세가 간다면 오늘 이제 2,000선을 내려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상징적인 선이었기 때문에 걱정이 좀 되는데 이번 주 해서 또 10월까지는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걸로 보고 계신가요? 지금 상당히 불안한 자리에 들어와 있다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환율 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외국인 매도가 촉발되기 시작한 부분 자체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3,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추석 연휴 이후부터 외국인 매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를 끌고 나가는 땅두마차로 가면 이제 전차군단이라고 보통 얘기했던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쪽이 상당히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빠진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오히려 이제 뚜껑이 다음 주에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가 나오면서 실적 부분이 오픈이 될 텐데 오히려 다음 주 실적이 나오면서부터는 좀 이 하락 부분이 좀 잦아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상당 부분 많이 빠졌고요.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가의 하락은 좀 멈출 거로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돌아올 수 있는 타이밍 잡기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즉 그렇죠. 외국인이 향후 어떤 모습을 보일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요. 어차피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옵션 만기가 9일날 한글날이다 보니까 하루가 당겨져서 수요일날 옵션 만기가 되는데 만기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연말로 가다 보니까 배당 관련된 매수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다음 주 정도까지는 조정 관점에서 좀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이미 뭐 섣부로 매도도 뭐 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많이 빠졌다고 해서 매수 쪽으로 들어간 것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음 주까지는 좀 조정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겠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증권 명동지점의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환율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잠깐 좀 여쭤보려고요. 네. 이 달러는 너무 오르고 애는 너무 떨어지고 이 원은 갈팡질팡 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뭐 큰 흐름에서는 엔화 약세가 오늘도 보니까 그 달러당 110엔을 처음으로 올라간 걸로 나오던데 아마 6년 만에 지금 처음이죠. 가장 엔중화됐다는 얘기고 글쎄요. 뭐 이게 근데 일시적이라기보다는 미국은 어쨌든 계속
이 양적 완화를 줄이고 금리 인상 쪽으로 가니까 달러는 점점 강세 요인이 나타나고 네. 엔은 반대로 일본에서 자꾸 돈을 해외로 내다 퍼가고 있고 또 추가 양적 완화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일본은 엔은 점점 좀 약세로 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도 아마 1,060원 선이 넘어선 것 같은데요. 네. 거기다 외국인들 빠져나가고 해서 시장이 굉장히 아무튼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좀 될지. 사실 지금 굉장히 변곡점에 와 있는 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모두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이제 실적 문제도 남아 있고 네. 또 이제 그 금리 정책이 하나의 지금 터닝 포인트에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요게 가닥이 잡히면 어느 정도 좀 그 안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당분간은 상당히 불안한 환율 네. 뭐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원래 원칙적으로 교과서적으로 하자면은 이럴 때 원화 끌어올리려면 금리 또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금리를 좀 인상을 해주면은 이제 원화 가치가 조금 강세로 갈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네. 글쎄요, 근데 지금 금리를 올리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물가 보니까 네네. 석 달째 1%대 초반으로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자꾸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론이 지금 그렇죠. 다시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통계청 발표를 보면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1%입니다. 네. 굉장히 낮은 거죠. 6월이 1.7, 7월이 1.6, 8월이 1.4, 그다음에 1.1까지 낮아졌고요. 1%대 물가 상당히 우리에겐 사실은 좀 낯선 풍경인데 물가가 1%대에서 이렇게 쭉 가고 있다. 1.1까지 내려갔다. 어쩌면 1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다. 이런 것이 모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디플레 얘기를 하는 건 사실은 좀 성급한 얘기고요. 어쨌든 그만큼 뭐 이제 환율이라든가 뭐 국내 소비 수요라든가 이런 게 다 지금 물가를 낮출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뭐 자꾸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또 꺼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율이 이런데도. 이번에도 최경환 부총리도 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하고 어디 해외에서 만났고 기자들이 금리 얘기했습니까? 그랬더니 금리 얘기 안 했지만 뭐 척하면 척 아니냐. 네,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해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쾌해하면서 선을 그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어쨌든 증권사라든가 뭐 애널리스트들 분석 보고서 보면은 지금 뭐 이달 중에 추가 금리 인하를 점치는 요즘 목소리도 꽤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좀 하나의 주장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런 측면도 있겠죠. 네. 그런 측면도 있는데 글쎄요.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더 낮추기 지난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이 얼어붙은 심리를 조금 녹이는 그리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정책 공조를 취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해가 갔는데 이번에 또 낮춘다는 거는 글쎄요. 쉬운 선택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 기재부에 계시던 배추국장, 무국장들은 다 어디 가셨나 걱정이 좀 되네요. 그때는 이제 전 정부 때는 하도 올라서 그랬었잖아요. 네. 물가 전담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경기가 이렇게 좀 달라질 줄이야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아파트 가격은 양극화가 심화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서울 아파트 값만 월등히 좀 높죠. 경실련이 오늘 재밌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서울의 아파트의 중간 가격들, 서울 집에 주택에 이게 지금 우리나라 4억대 초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걸 1인당 GDP로 하면은 우리가 지금 서울의 이 평균 주택 가격, 그러니까 주택의 중간 가격이 17.7배라고 그럽니다. 1인당 국민소득에. 근데 런던, 세계에서 가장 값이 비싸다는, 땅값이 비싸다는 런던, 동경, 뉴욕 이런 데 비교해도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더 높다는 건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아파트의 중간 가격이 1인당 우리나라 GDP의 17.7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국 런던 같은 경우는 13.6배밖에 안 되고요. 우리보다 낮습니다. 캐나다 밴쿠버는 12.9배 GDP에 호주 시드니 같은 경우는 1인당 국민소득의 11.2배, 미국 뉴욕도 1인당 국민소득의 7.6배, 동경은 6.5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가격을 비교한다면 물론 맨하탄에 있는 마천루의 이 고가 아파트들이 더 비싸겠죠, 물론. 근데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과
소득과 대비해서 네. 상대적인 물가 개념을 도입을 하면은 우리나라가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 소득 대비 집값은 월등히 높다라는 게 오늘 그 경실련의 주장입니다. 결국은 자기 돈으로 집 사기는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뭐 네. 월급쟁이가 이제 돈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는 기간 안 쓰고 뭐 안 먹고 그 기간도 우리나라가 훨씬 더 길다는 거죠. 선진국보다. 얼마나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그런데 이제 최저임금을 가지고 했는데 네. 최저임금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최저임금을 안 쓰고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은 서울에 있는 중간 가격 아파트 살려면은 36년이 걸리고요. 네. 캐나다 밴쿠버는 33년, 뉴욕은 27년, 동경은 21년 뭐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물론 최저임금 가지고 비교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상대적인 물가, 소득 대비 집값은 우리나라 서울이 뉴욕보다, 런던보다, 네. 동경보다도 월등히 높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또 뭐 별로 반갑지 않은 소식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노인복지 수준 별로 안 높죠. 이걸 한 단체가 조사를 했는데요.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노인인권단체 헬프에이지라는 데서 각국의 96개국의 노인복지 수준을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가 50위랍니다. 96개국 가운데. 네. 그러니까 소득, 건강, 이 고용, 이런 걸 가지고 다 측정을 해봤는데, 고용이라든가 교육 수준을 평가하는 분야에서는 우리가 19위로 비교적 높았는데, 이 소득 보장, 연금이라든가 빈곤율 이런 걸로 보면은 96개국 중에 80위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낮군요, 많이.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 수준이 전체적으로 떨어져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고령화 시대를 맞춰서 노인들의 복지, 여기는 단지 물질적인 복지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인프라 같은 것도 다 포함하는 개념인데 네. 그거는 여전히 아주 중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갈 길이 머네요. 멀죠.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지금까지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2부에서는 학자금이나 또 햇살론에 대한 연체자에 대해서 원금 이자에 대한 채무 조정을 시행을 한다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이게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반갑다라는 얘기도 있지만은요. 또 이렇게 되면은 누가 빚을 갚으려고 하겠느냐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도 없지 않습니다. 또 조건이나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2부에서 금융당국의 담당자 연결을 해서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창조는 멀리 있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작은 호기심과 사고의 전환으로부터 창의적인 혁신과 개발을 이루어냅니다.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에서는 우리의 호기심과 상상력이 과학과 만나 미래를 밝히는 지식이 되고 혁신적인 기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강화의 중심에 기초과학 연구가 있습니다. 기초과학의 밑거름이 창조경제의 큰 걸음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미래창조과학부와 기초과학연구원이 함께합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개그맨 이동우 씨입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가끔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너 그거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때마다 저는 대답을 합니다. 할 수 없으면 어떠니? 시각장애인들은 일상 자체가 도전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 행위,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는 행위.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도전인 거죠. 산다는 것은 도전. 꼭 높은 산을 올라가야 도전이고 큰 바다를 건너가야만 도전이고 그게 아니죠. 살겠다라고 하는 도전, 그 도전에 있는 희망. 이것이 같은 뜻의 단어인 것 같은데 하루하루를 진정한 행복을 느끼면서 살고자 한다면 바로 그 안에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가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오후에 만나는 살맛나는 경제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어머마, 진짜 경제는 장바구니 안에 있지.
발로 뛰는 생생경제가 찾은 구석구석 경제 현장. 장바구니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써니네 애견 카페입니다. 강아지들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기억이 될 거고요. 즐거운 추억이 될 거니까 한번 들려와서 재밌게 놀다 가세요. 아이들이랑. 천사 같은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8년 정도 됐어요. 예, 손님은 많은 편이에요. 방학 때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많이 오고요. 그리고 평상시 때도 대학생 커플 많이 오고, 그리고 강아지 키우는 견주분들 같이 오기도 하고, 강아지를 좋아하시는데 키우지 못하는 분들이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여긴 써니네 아이들은 사람들 다 좋아하는 편이어서요. 애견 카페 중에서는 강아지들이 제일 많은 편이고요. 적을 때는 20-30마리, 많을 때는 40마리 이상. 세계에서 제일 작은 견종부터 세계에서 제일 큰 견종까지 다 있어요. 아이들은 조금만 줘도 그 이상을 주려고 하는 아이들이어서요. 그리고 거짓말 안 하고 정말 순수한 아이들이죠. 우리 생활 속 경제 현장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장바구니 생생경제. 오늘은 박화영 리포터가 애견 카페에 다녀왔는데요. 저는 이게 애견 카페인 줄 모르고 우리 아기들, 착한 아이들, 그래서 키즈 카페인 줄 알았더니 애견 카페네요. 그래서 강아지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아이들이라고 부르면서 돌보고 또 놀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 그런 곳인가 봅니다. 많이들 가실 것 같아요.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니까요.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깔면은 바로바로 들으실 수도 있고 또 문자도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누르시고 의견 주셔도 되고요. 트위터와 페이스북 YTN 생생경제 찾으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 웹사이트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 가계부채 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경기가 어려워지면은 더 취약한 계층들이 돈을 갚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햇살론 이런 대출이 연체된 청년층과 저소득층에 대해서요. 금융위원회가 원금의 30%에서 70%까지 그리고 또 이자 전액을 감면하는 채무 조정을 실시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 원금과 이자 갚느라 허리가 휘셨고 또 고통을 받았던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요. 또 반대로 보면은 도덕적 해이 문제가 또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운영사무국의 김태수 팀장과 연결해서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채무 조정에 대한 설명을 일단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국민행복기금에서 시행하는 채무 조정 제도는 금융회사로부터 연체채권을 인수를 해서 네. 이미 발생되어 있는 연체이자를 전액 탕감을 하고 네. 원금은 채무자의 생활 능력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30%에서 네. 50%까지 감면을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특별히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60% 또는 70%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예. 감면된 채무 원금 이하는 그러니까 갚아야 될 금액은 최장 10년까지 나눠서 갚으실 수 있습니다. 예. 이자는 그러면은 다 감해 주시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유 재산이 없으면 네. 이자는 전액 감면을 해줍니다. 네. 근데 지금 학자금 대출 받으신 분들도 많고요. 햇살론 대출 받으신 분들도 꽤 많은데 이분들이 다 대상이 되는 건가요? 전부가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국민행복기금이 작년에 출범할 때 지원 대상자 기준을 설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그게 어떤 기준이냐면 2013년 2월 말 현재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자로서 신용대출 채무금 합계가 1억 원 이하인 채무자가 해당이 됩니다. 6개월 이상이면 이미 3개월이 지나면은 신용불량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미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네. 그리고 전체 그 대출 금액은 1억 원이 넘지 않아야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이자는 다 감해 주시고 갚을 수 있는 원금을 뭐 적게는 30% 아니면 많게는 70%까지도 없애 주신다는 거네요? 예. 그 성실하게 상환하면은 잔여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면은 그 부분이 감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채권들을 다 사들이는데 또 비용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전체 비용, 채권 원금은 얼마나 되나요? 작년에 국민행복기금에서 그렇게 금융회사 연체 채권을 인수한 총액이 약 10조 원 정도 됩니다. 10조 원이요? 예. 그래서 그 채무자들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채무 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지금 상황이 많이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이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라면은 빨리 신청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런 대상이 되면 통보가 오나요? 기존에 국민행복기금에서 했던 것은 그 대상을 통보를 하지 않고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국민행복기금 신청 접수 창구에서 접수를 받아서 대상자분들을 판별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0조 원에 해당되는 것들은 대상되는 채권들을 금융회사로부터 양도받아서 금융회사 이제 국민행복기금이 해당 채무자들한테 통지를 해서 신청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청하려면은 어떤 것들 마련해서 신청을 어디다가 해야 되나요? 이번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이미 채권을 이제 9월 30일자로 국민행복기금에서 양도를 받아서 해당 학생 채무자들한테 채무조정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그거를 10월 7일부터 SMS 문자라든가 우편으로 안내를 할 계획인데요. 거기에 이제 신청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내할 계획인데 우선 신청할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자산관리공사 본사하고 각 도별에 있는 지역 본부가 있습니다. 그 지역 본부에서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우선 신분증하고 주민등록번호, 그다음에 직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득 확인 서류,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특수청자에 해당이 되면 그 확인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인터넷으로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인터넷은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에서 또는 서민금융 나절목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공인 인증서를 가지고 신청을 한 후에 아까 말씀드린 주민등록번호, 소득 확인 서류들을 자산관리공사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국민행복기금에서 실시하는 이번 이 채무조정이요. 기존에 실시가 됐던 채무조정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존에 했던 것들을 이번에 추가적으로 시행한다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국민행복기금에서 했던 세무조정에서 이번에 학자금 대출과 햇살론이 관련법 개정 절차 등으로 따라서 다소 지체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법률 개정이 완료되고 해서 추가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면 기준이라든가 또는 지원 대상은 작년에 국민행복기금에서 시행했던 채무조정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국민행복기금에서 채권을 매입해주지 않는 경우에 채무조정을 받는 분들은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국민행복기금에서 세무조정을 지원하려면 그 채권이 행복기금으로 인수가 돼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좀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 그 해당 금융에서 예를 들면 그 햇살론 같은 경우는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또는 학자금 대출 같으면 이제 한국장학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그 신용회복적 내지는 채무조정 절차에 따라서 그 채무조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취지는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연체 때문에 고생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 어려운 또 서민들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는 것은 반가운데 근데 이게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성실하게 이자도 갚고 원금도 갚아오신 분들은 아니 이거 뭐냐 이렇게 나올 법도 한데요. 그래서 그 국민행복기금이 당초 출범할 때부터 이렇게 대규모 그 채무 감면 정책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자금 대출 그 채무 인수를 통한 채무조정도 그 관련 법률이 이제 한국장학재단법이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법에서 그 금년 상반기에 법을 개정하면서 그 법률의 유효 기간을 금년 말까지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에 한해서 그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런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학자금 대출 그 채무조정은 없을 거로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존에 그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잘 갚으신 분들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그 전환대출 제도가 있습니다. 그 이자율을 좀 낮춰주는 전환대출 제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방금 팀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게 일시적으로 해주는 것이지 이게 장기적으로 해야지 될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빚을 탕감해주는 것으로만 자꾸 가게 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민행복기금이 좀 더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국민행복기금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 자꾸 빚을 탕감하는 것의 보완책으로 예를 들면 그 빚을 잘 갚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단 소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특히나 젊은 청년이나 대학생층에 대해서는 그 일자리 알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업이 돼서 채무를 잘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요. 또한 그 물론 학자금 대출 때문에 생긴 문제이긴 하지만 과소비라든가 그 가계 재정 상태를 좀 건전하게 하도록 신용교육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맞물려 나갈 때. 그렇군요. 지금 문자로도 문의가 좀 오는데요. 9632님 문의인데 이분은 신용카드 사용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 지 1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저도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라고 하셨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더 없고요. 아이 2명이 있는 가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 국민행복기금 상담 창구인 그 서민금융 담보와 콜센터라고 국번 없이 1397만 누르면 1397이요? 1397만 누르면 이제 채무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본인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 대상자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국민행복기금 지원이 가능하면 국민행복기금 지원을 받으시면 되고 그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이 안 되더라도 그 정부에서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채무조정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운영사무국의 김태수 팀장이었습니다. IT 경제 뉴스.
벌써부터 전국의 단풍의 확산 속도와 시기를 예측한 단풍 지도가 나오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벌써 공유가 되고 있는데 덕분에 이 지리 정보뿐만이 아니라 단풍이 언제 어떻게 확산이 될지 정보를 알 수 있는 이 지도 서비스 때문에 휴가 계획을 효율적으로 세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실제 가는 여부는 또 상관없이요. 근데 ICT 산업에서는 이런 정보를요. 매핑 인텔리전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지도와 관련된 지능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네요. 이게 단순하게 지리 정보를 전달하는 것 이상의 부가가치를 구현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KT경제경영연구소의 심수민 선임 연구원과 이 매핑 인텔리전스 그리고 국내 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이 서비스에 대한 잠재력과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도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저는 종이 지도를 많이 봤던 세대이기는 한데 이제는 다 인터넷 지도, 모바일 지도를 떠올릴 것 같아요. 근데 네, 매핑 그렇습니다. 인텔리전스 하면은 뭔가 좀 대단해 보이는데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매핑 인텔리전스라는 지도화한다는 뜻의 매핑과 직면화된 서비스를 말하는 인텔리전스가 합쳐진 용어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화된 지도 위에 모든 좌표를 갖다 하나둘씩 매칭을 시키면 이전보다 단순히 지리 정보 이상의 많은 부가가치가 데이터를 통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전에 디지털화된 정보에서는 그냥 가령 위성 정보 서비스를 이용해서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의 단순한 거리나 시간을 계산하는 데 그쳤다고 한다면 지금의 매핑 인텔리전스는 단순한 거리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진 그리고 인테리어 그리고 친절도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하나의 이제 규합이 돼서 입체적인 서비스로 이제 한번 구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재미있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포스퀘어라는 이제 SNS 기반의 위치 기반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하는 유의적인 논의로 땅 따먹기 같은 이제 개념을 도입을 해서 사용자들이 자신이 방문하는 지역의 사진이나 이미지 그리고 정보들을 올려놓는 것이 있는데요. 예. 여기 하나의 게임화 요소를 넣어가지고 이제 참여를 높인 게 특징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세계 3대 신용카드사 중에 하나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같은 신용카드사들이 이러한 서비스에 자신의 신용카드 결제 계좌를 연계를 시키면 같이 할인해주는 형식의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은 이전에 단순히 이제 일단 영업 가맹점 위주로 결제 정보를 추상하였다면 이제는 이러한 사용자들의 이제 질적 정보를 같이 더했을 때 이전과 다르게 더 많은 프로모션과 커머스와 하다못해 이제 다양한 데이터 중개 사업 모델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위치 정보 서비스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이제 착안해서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업체들조차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서비스에 이제 결제와 커머스를 융합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등록을 하면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지, 어떤 걸 사고 할지들을 다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결국은 이게 좀 총체적으로 다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된다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위치 정보를 분석할 때요, 어떤 건물에 있는지는 알고 있는데 건물 안에 어떤 실내까지도 좀 적용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2014년 올해 가장 큰 하도 중에 하나가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실내 위치 정보 파악입니다. 네. 오히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운전을 하실 때 이제 터널에 진입하거나 고층 빌딩 사이에 있으면 내비게이션이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기존의 위치 정보 서비스 GPS에 한계가 있는데 실내 위치 정보는 이 GPS를 이용하지 않고 비콘이라고 불리는 블루투스 센서를 실내에 장착을 합니다. 그럼 이 장착된 센서와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가 서로 송수신을 해서 이 실제 측량 범위를 통해서 위치뿐만 아니라 동선 그리고 이제 하는 이제 컨텐츠 행위까지도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비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치인가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비콘이라는 영어 단어를 한글로 그대로 옮기면 등대 혹은 이제 봉화라는 뜻인데요. 네. 실제로도 이 비콘 서비스 로고 중에 하나가 등대 표시가 있는데 이제 어두운 밤하늘에 배들이 쉽게 위치와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이제 신호를 제공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이제 사용자 위치를 갖다가 이제 기계들의 일일이 다 이제 알려주는 서비스인데요. 보통 3개가 이제 하나의 세트로 이제 작용이 되는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오차 범위가 5cm에서 50cm 정도의 머무를 정도 굉장히 정확도도 높고요. 네. 그리고 이제 블루투스라는 통신 프로토콜을 쓰는데
블루투스가 간단히 말해서 보면은 LTE나 무선 와이파이와 같은 네트워크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들보다 훨씬 더 낮은 전압을 쓰기 때문에 배터리를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만 배터리를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사용하는 서비스 당사자조차나 아니면 이제 설치하는 사람의 입장에 봤을 때도 훨씬 더 영구적이고 저렴하기 때문에 이전에 또 다른 비슷한 서비스에 비해서 환영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네. 네. 그럼 이 비콘이 설치된 뭐 곳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곳들에 이런 게 설치가 되나요? 예, 대단히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장소가 될 수 있는데요. 유통, 박물관, 경기장과 같은 곳에도 실제 비콘이 설치가 돼서 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병원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센서가 3개가 이제 장착이 되어서 이 측정값을 이제 보내주기 때문에 그 예를 들면서 스마트폰을 갖다가 이제 들고 이제 병원에 입장을 한다면 제가 예약해놓은 의사 선생님과의 이제 최적의 거리를 스스로 계산해줘서 네. 화살표가 뜨는 방향만 쫓아만 간다면 이제 그 최적의 효율적인 시간 안에서 이제 최적의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제 안내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단순히 길 안내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지나가는 경로에 따라서 이제 사용자의 이 건강 관리 데이터에 기반한 의료 광고나 아니면 약품 광고, 하다못해 커머스 광고를 같이 껴서 할 수 있는 핀티 마케팅 기획까지도 제공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걸 이제 사업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텐데, 이걸 네. 사용 당하는 사람 측에서 볼 때는 내 정보가 다 팔리고 다 보여지는 거라서 좀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네. 비단 이런 프라이버시 문제는 이제 비콘뿐만 아니라 이제 인터넷 곳곳에도 이제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로도 이제 구글이 제공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각국에서 프라이버시 문제로 이제 소송까지 걸리고 했는데요. 이제 미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2년 정도 제기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또 다른 이제 절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스스로 이제 그 동의한다는 이제 라디오 버튼 체크 같은 것들 기존에 설치를 하고 이 서비스 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트레이드 오프겠죠. 네. 언어의 효익이 굉장히 크다면 이런 사생활 문제를 갖다 좀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정보가 그대로 이제 식별 정보를 갖다가 이제 코딩을 할 때 식별 정보와 비식별 정보를 이제 구분을 합니다. 네. 그러면 식별 정보를 하면은 이제 저의 이름과 소속이 다 여실히 드러나는 거고요. 비식별 정보를 하면 이런 소속을 갖다 다 중화시키고 40대 중반의 남자 이런 식으로만 이제 정보를 갖다 가공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통해서 좀 이제 이렇게 좀 이제 그 감안을 해서 절충을 하고 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해외 업체들 같은 경우에 왠지 잘하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국내 업체들의 이 매핑 인텔리전스나 또 실내 위치 정보 서비스 수준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그 매핑 인텔리전스 서비스의 가장 큰 이제 핵심 요건 중 하나가 촘촘히 박힌 기지국의 수와 센서들의 그 인프라인데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그 방면에서는 가장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을 달리고 있고요. 네. 실제로도 데이터 지도를 갖다 봤을 때 보면은 산업용, 농업용, 질병 방제, 하다못해 지금은 또 조류 독감용을 해가지고 특정화돼서 디지털한 지도 정보를 가공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지난 주말에 가장 큰 뉴스였던 것은 국내 업체가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실내 위치 기반 솔루션의 거의 원조격에 해당하는 업체를 약 2천억 원에 인수를 한 것입니다. 네. 이 업체는 미국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요. 미국의 최대 백화점뿐만 아니라 유통 할인점 포함해서 12,000여 개의 그 오프라인 상점이 이제 제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코카콜라 같은 이제 150개 글로벌 업체들 또한 이 서비스를 채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경쟁력 있는 업체를 우리나라 업체가 이제 인수를 함으로써 이 관련 산업에 관심도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 이 분야에 대한 기술 이전이나 관련 서비스 개발에서도 이제 예전과 달리 이제 본격화가 될 것 같은 기대감을 높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래도 저는 제가 어디에 있든 또 어느 실내에 있든 이렇게 다 알아낸다면은 숨고 싶어질 것 같기도 해요. 아,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네. 이제 이전에 지금 이제 우리가 가장 큰 공해 중에 하나가 스팸 공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하다못해 저는 필요 없는 정보들이 뭐 할인 쿠폰이나 이제 그 문자를 통해서 계속 전달되다 보니까 소음 공해로까지 비견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러한 이제 제가 적시에 필요한 요소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제공해 준다면 그 만족도가 되게 높아지겠죠. 알겠습니다. 예. 네. 예.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T 경제경영연구소의 심수민 연구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네, 오늘 10조 원에 달하는 공룡 IT 기업 다음 카카오가 출범을 했습니다. 네이버 위주의 시장에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내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